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톡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장윤미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더워서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예, 밖에 나가면 굉장히 해가 강하고 그쵸. 해가 강하지 않더라도 습해서 땀이 항상 나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한 시민분이 대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네.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공짜로 사우나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견디겠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네요. 굉장히 좀 더우시구나 이분이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발상의 전환이 참 훌륭하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시민분들 떠올리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또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함께 보시죠. 윤 정부 첫 개각, 윤심 차관 전면 배치, 전현희 불법 감사 공방, SNS 폭로 일파만파, 황의조 결국 경찰로,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은요, 윤 정부 첫 개각, 윤심 차관 전면 배치라는 주제 선정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장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배치가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15명에 대한 인사 배치가 있었죠. 네. 뭐 개각이다라고 하는데 개각이란 말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은 한 명이고요. 네, 그렇죠. 통일부 장관 한 명이고 국가권익위원장은 장관급이긴 한데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고요. 나머지는 차관급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차관급 인사 12명 인사 단행한 부분 가운데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정부 부처로 좀 직행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어요. 네. 보통은 내부 승진을 한다거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차관 자리가 가긴 하지만 좀 적절한 배우를 하기 마련인데 차관을 좀 전면 배치했다. 이 말인 즉슨 어떤 신호일 것인가?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부처에 이른바 실세 차관들을 내려보내서 그러게요. 좀 구현하겠다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차관들은 인사청문 대상자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장관 입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인물난이 있기도 하고 청문회라는 문턱을 통과하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을 고려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은 차관에 대한 임명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수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관들에게 굉장한 힘을 실어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게요. 일단 식사를 한 차례 한 게 언론의 주말 사이에 보도가 그렇죠. 됐을 때 굉장히 좀 뒷배로서 대통령실이 있다라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만찬만 한 게 아니라요. 만찬 오찬을 했고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이 임명장을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인 즉슨 뭔가 공무원 사회에 굉장히 큰 좀 바람이 불겠구나라고 해서 지금 그 자리에 참석했던 차관들 인터뷰나 물론 익명으로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인사와 관련해서 뭐 공무원 하면은 대단히 자리 보전을 한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간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처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1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주사표를 이미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순기능으로는 공무원 사회에 어떤 기강이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 축으로는 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이야기하는 좀 통상적인 예와는 상당히 다른 인사가 났기 때문에 반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겠죠. 그리고 해오던 어떤 업무의 연장선상이 아닌 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행정부처에 관철될 때의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현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도 가장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오르내리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는 한국 여자 역도 국가대표 출신 장미란 체육학과,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가장 좀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이른바 깜짝 발탁 그쵸. 인사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뭐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뭐 극우 유튜버를 발탁한 거 아니냐 차관으로. 네. 그리고 뭐 통일부 장관도 뭐 김정은 체제를 좀뭐 전복시켜야 맞아요. 통일이 앞당겨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격돌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야당에서도 크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인사는 단연코 이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인 것 네.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체육인들이 전 정부에서도 차관으로 발탁된 적이 있죠. 그리고 국회에도 본인이 프로 선수를 하고 국가대표 직책을 수행했던 선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체육계의 목소리를 이제는 정부 부처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는 적임 인사가 아니겠느냐. 물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토의 목소리를 내는 뭐 네티즌이나 뭐 일부 시민분들은 아 이거 뭐냐. 그리고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최소한 이 한국 여자 역도 국가대표로 하면서 여러 신기록을 갈아채우고 국민들에게 그쵸. 큰 감동을 맞아요. 주었기 때문에 이 인사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 목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가 외교부 2차관을 맡게 됨으로써 이 외교부 첫 여성 차관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는요, 일단 직업 외교관이고요. 의미가 있는 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성 차관이 그러게요. 이제 배출이 됐다라는 데 있는데요. 대통령과의 인연은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활동을 한 이제 이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의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큰 어떤 잡음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윤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 김호진 관리비서관 그리고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국토교통부 1, 2차관을 동시에 이제 교체를 했는데요.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엄중한 좀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차관에 임명된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수행했던 임무가 이제 국토교통이니까 이제 연결고리가 있기는 한데요. 그쵸. 이제 김호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관으로서 전세 사기 대책 등 상당히 크거든요. 부동산 문제 전 정부의 실정이라고 거론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정말 국민들한테 체감이 되는, 그리고 국민들의 거의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과 다 그렇죠. 연동이 돼 있잖아요.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대통령실에서도 맡았던 임무가 관리비서관 해서 사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좀 키를 잡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어떤 국토교통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이력이라기보다 이제 정치권의 네. 이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실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차관이라고 하면 장관을 또 지원하고 보존하면서도 또 그렇죠. 1급 이하의 공무원들과 협업을 해가면서 지시를 하고 실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자리인 건 너무나 분명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환경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핵심 현안이 걸려 있는 부처 차관도 다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지금 교체를 할 예정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비판이 나오는 맥락 중에 하나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공약으로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죠. 예, 부처의 얼굴은 장관인 게 맞죠. 통할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국무총리인 게 맞는데 네. 이른바 실세 차관이 갔을 때 장관은 일단 본인의 어떤 실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거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이른바 왕차관. 그렇죠.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때 그 산자부에 실세 차관, 왕차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네. 아주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때도 부처에서 뭐 박수치거나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이 왕차관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왜냐하면 그 부분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또 보이기 그럴 때문에 더 수밖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인가를 보면 환경부, 그리고 과학기술부,
해수부 다 굉장한 좀 현안이 있습니다. 특히 해수부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그렇죠. 방류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IAEA 보고서가 7월 4일자로 나올 거라는 네.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IAEA의 사무총장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 직후에 방류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혹시 국제해양재판소로 가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물을 가두면 반감기에 따라서 한 40년 동안 물을 가둬두면 상당히 유해 물질이 그 저감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는 이뤄볼 수 없는 것인지 국민적인 좀 의문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좀 믿을 수 있는 실세 차관을 내려보낸 거 아니냐. 환경부도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이제 괴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과거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사드가 배치됐을 때 성주에 뭐 참외 자외선이 굉장히 많이 그랬죠. 노출돼서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1년차 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환경부 발로 나왔는데 그렇게 우려할 수준의 전자판 나오지 않는다라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막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직접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판은 채집을 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고 주민들로서는 이게 주민의 대표라고 어떤 위임을 받지 않은 인사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들어갔다. 막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풀어야 될 현안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이었던 분이 차관으로 직행하는 또 부처의 하나의 선례를 남기게 됐고요. 그리고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또 상당히 강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여러 맥락에서 대통령실에서 차관으로 직행하는 무려 5명의 인사가 단행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각 부처의 차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는데, 근데 글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본 것만으로도 판단을 해보더라도 사실은 차관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의 이제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장관을 이제 보좌하면서 굉장히 좀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게 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비판을 또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임명한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단행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15명의 인사를 냈는데 실제로 청문회 대상자는 1명이면 청문회라는 하나의 문턱을 넘는 걸 상당히 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했구나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장관을 통해서 이 주무부처에 정말 책임을 지는 거는 정부조직법이나 관련 규정들을 봤을 때 장관인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실세 차관들이 가서 장관이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또 하나의 문제 제기는 전문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네. 부처별로 내부 승진을 시키고 이랬던 거는 좀 이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처에서 행정고시를 거친 이후에 계속해서 좀 경험치가 축적된 인물들이 차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배분을 했던 측면도 있고 한데 차관이 정치권 출신들인, 물론 정무직 자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전문성의 문제 하나, 그리고 전문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차관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정면 승부는 좀 회피하고자 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통일부 차관에는 미국 근무만 이 3차례 한 미국통 문승현 주 태국 대사를 임명을 했는데요.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관도 바뀌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주문을 했어요.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인사가 난 것 중에 청문회를 거치는 건 통일부 장관 자리 그렇죠. 하나이긴 하죠. 근데 네. 통일부가 지금 기사를 보더라도 우리 존폐 위기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내부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좀 맥락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통일부에서는 원래 기조는 내부 승진,
기본적으로 통일이라는 건 굉장히 좀 전문화된 그렇죠. 분야이기 때문에 내부 네. 승진을 해왔고 그렇더라도 통일부 장관과 차관을 다 외부 인사. 지금 차관은 외교부 출신인 거잖아요. 장관은 네. 학자 출신입니다. 그런 전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 것인가? 북한 인권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영문판으로요. 거기에 물론 전 정부에서는 인권보다는 대북 지원에 더 방점을 맞춘 거 아니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는 북한 인권에 좀 더 초점을 맞췄죠. 아마 정부의 어떤 시책과 기조가 이 인권 보고서에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실무진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문판에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면요. 이 내용 중에 조금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면책 조항 같은 걸 넣어놨어요. 대통령실이 좀 경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부 승진을 시키지 않겠다는 기류가 그때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겠다. 그래서 된 분이 김용호 통일부 장관인데 아마 야당에서 청문회 통과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일부라는 건요. 정부조직법에 남북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 간의 어떤 그 통일을 지향하는 부처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거는 종전의 통일부의 어떤 지위나 역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과 달리 북한 인권에 좀 더 방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죠. 그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우려의 목소리 담아내야 되는데 인권에만 방점을 찍게 되면 북한 인권이 이렇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 대북 제재, 압박, 하나의 그 지렛대로 가져왔던 게 또 지금까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헌법에 규정된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통일부의 역량과 역할과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런 맥락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통일부에 대한 변화 의지는 지난주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 그리고 차관을 모두 이제 외부 인사로 기용하면서 사실 언급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좀 이랬던 적은 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예상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용호 내정자가 이제 출근을 시작했어요. 인사청문회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묻습니다. 앞으로의 대북 방향 어떻게 바뀌는지를 물었더니요. 대북 인권을 이야기해요. 본인이 과거에 유튜브 영상 등에 올린 걸 보면 김정은 정권은 타도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부처의 장관도 아닌 통일부 장관으로 갔을 때 어떤 좀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좀 우려의 목소리,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반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종전선언을 뭐 운운했던 반국가 세력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한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통일부의 큰 기조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정부 때 92년도에 발효된 노태우 정부가 좀 채택한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실질적인 종전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걸 3대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뭔가 반국가적인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또 반론이 나오는 게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같이 이 하나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또 기본합의서 7.4 공동성명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부라고 해서 진보정부라고 해서 물론 어떤 결이 달랐던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큰 틀에서는 북한을 우리의 어떤 특수한 대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기조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야만 통일을 좀 지향할 수도 있고 대화를 좀 진행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균형점을 잘 찾는 게 앞으로의 정부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단행한 이 장차관급 개각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두고 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극우 개각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일단 2명의 인사가 극우 개각이다라고 했을 때 이름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통일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도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나오는데 더 사실 뭐랄까요? 설화에 휩싸이고 있는 건 차관급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원장 김채환 내정자입니다. 김채환 내정자
내정자는 뭐 고시촌에서 1타 영어 강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본인이 네. 인터넷 뭐 사교육을 이제 대표로 역임을 하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군인들에게 접종을 하고 좀 실험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방역 네. 완화 조치의 일환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군인들에게 마루타 생체 실험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언급이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좌파가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구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조의 비판을 한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대단히 중책에 있는 분인 네. 건 맞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으로 과연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시에는 공직자가 아니지 않았느냐, 공직을 수행한 이후에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민주당에서도 혁신위원장 이래경 씨 내정됐을 때 천안함은 뭐 북한의 소행이 아닌 뭐 미국의 소행이라는 뭐 보도가 있다라는 거 링크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19가 이게 중국에서 발언한 게 아니라 뭐 미국일 수 있다라는 글 올린 거 물론 부적절하죠. 그때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어요.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팩트와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혁신의 얼굴로 내세울 수 있느냐. 사실 혁신위원회는 민주당 내부 조직인 거거든요. 공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중책이긴 하지만 그것과의 어떤 대비를 해본다면 사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김치환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좀 볼까요?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극우 내각 비판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코드 인사했던 거는 뭐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었냐. 그리고 뭐 회전문 인사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발탁하고 586 위주로 뭐 대통령 그 당시엔 청와대였으니까요. 꾸리는 게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저는 그런 비판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코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공감하고 거기에 박수치고 같이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만 그 상당한 범위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과 같은 무도한 발언을 했던 사람들, 그런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냈던 사람들, 심지어 감추고자 하지 않고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이 없는 인사는 국민들이 좀 박수치기는 어려운 인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한편 신임 방통위원장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많이 알려졌었죠. 그런데 이번 첫 개각 발표에서는 빠져 있었나요? 이거는 좀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어떤 흘러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네. 이동관 지금 뭐 내정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이 이동관 그 전 홍보수석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정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방통위원장 임기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한상혁 전 위원장이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긴 했지만요. 잔여 임기를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새로 임기가 시작되면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관련 규정에 의할 때 2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여 임기를 채우는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한 번이 필요하고, 새로 또 신임 그렇군요.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국회에 또 승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인선을 좀 미루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이동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뭐 방송계, 언론계에서도 설왕설래가 많고 찬반 목소리가 많고, 특히 뭐 야당에서는 비토의 목소리가 아들의 그 또 학폭 논란과 그렇죠.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임명은 강행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지금으로선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지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요, 이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하나고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에 어떤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없어진 게 있죠. 뭐 많은 부분이 또 조직 개편이 있었지만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어요. 민정수석실은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검증을 했던 곳입니다. 네. 그러면 인사관리 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별도로 두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그 업무를 가져가서 상호 교차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다면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아들 학폭 논란이 보도된 거의 직후에 본인이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몰라서 그렇게 했다. 경찰에서 나왔던 부분을 법무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누락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한번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인사검증 시스템을 법무부가 가져갔을 때 앞으로는 기자나 국민이 법무부의 인사와 관련해 직접 질문 던질 수 있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의 선례도 있는 거죠. 네. 특히 아들의 학폭과 관련해서. 근데 이동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도가 일찌감치부터 나왔고 사실 홍보수석 때부터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체크를 하고 이 주무부처가 서울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자료를 요청했을 것 같은데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더니 구두로만 한두 차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학폭 피해자가 최소 4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학폭위 자체가 안 열렸어요. 이거는 관련 규정에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관 특보를 포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이후에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대폭 개각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맞나요? 정치권 안팎에선 인물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지금 뭐 청문회라는 어떤 송곳 검증도 거치기를 상당히 좀 고위공직자 대상자들 그 풀에 있는 분들이 저하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대적인 장관에 대한 어떤 손질이 있을 거라는 예견은 진작부터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도 차관 인사에 좀 더 방점이 찍힌 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의 인사는 어떻게 내각에 대해서 손질이 있을 것인가? 일단 산자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RA라고 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그렇죠. 거의 속수무책으로 맞아요.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가 산자부기 때문에 경질성 어떤 후속 입각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 소추가 됐죠. 네. 한 8월 초경에는 그 어떻게 될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건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나오면 후속 인선을 당연히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또 두세 자리 정도는 더 장관에 대한 뭔가 교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실로서의 고민은 인물난이라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이 윤 대통령의 첫 개각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바뀐 정부의 시책과 어떤 계획에 결을 같이 하는 게 맞는 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비서관실에서 직행하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두 자리도 아니고 무려 한 5자리가 그랬다는 거는 이른바 대통령이 더더군다나 굉장한 힘을 실어줬다는 거는 그렇죠.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장관이 아니라 차관 그리고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물론 관철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정부조직법이 있고 그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각 부처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는 굉장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고쳐서 그것을 뭔가 좀 뛰어넘으려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전현희 불법 감사 공방입니다. 여야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감사가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이 감사원 내부의 갈등 논란을 두고 굉장히 격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29일에요.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설전이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정말 뜨거운 공방이 오갔어요. 그때 그쵸. 영상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전현희 전 그 국민권익위원장, 이젠 전임 임기를 채웠거든요. 그쵸. 처음에는 조금 이게 장관급이라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 할 때 이제 참석도 한상혁 위원장이랑 같이 좀 뭐 못 오게 했는지 뭐 본인들이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있겠지만 좀 그런 식으로 결을 달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청구가 시작이 돼요. 네. 제대로 출퇴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각을 일삼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네. 상세하다기보단 세 줄짜리 감사로 시작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장관급으로 이런 사실 구체적인 어떤 근거 없이 감사 청구가 들어왔을 때 뭔가 이런 접수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제대로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도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감사는 하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게 전현희 위원장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임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직후에 계속해서 방송 인터뷰 등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나머지는 불문하겠다. 이제 묻지 않겠다. 별로 이게 실체가 없어 보인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다만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공무원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 네. 이제 수장으로서 탄원서를 써준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안 써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 관리하는 직원의 비위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탄원의 의사를 내는 것 자체를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느냐라는 또 좀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그 감사 결과가 제대로 절차를 밟았느냐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정말 시끄러운 겁니다. 감사위원은 차관급이에요.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이 아주 중요한 감사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네. 이 건도 장관급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주심, 우리가 판사한테 판결을 받을 때 합의부는 그걸 주되게 들여다보는 주심 판사가 있잖아요. 그쵸. 주심 감사위원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도 그 검사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열람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열람한 것처럼 감사원 내부 시스템이 다 돼 있다라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본인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알려진 겁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거 열람하지 않았다는데 당사자는 왜 열람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왜곡을 하고 좀 가짜로 조작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주심인 그 조 위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를 당군 일에 제일 많이 본인이 들여다봤다, 열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람 버튼을 안 누른 74년 만에 처음 보는 인물이다. 이건 사실 조롱 비슷한 거죠. 그렇게 많이 열람하더니 열람 버튼을 안 눌렀다라고 오히려 역공을 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민주당 의원들과 감사 원장뿐만 아니라 감사원 사무총장 간의 격돌이 벌어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좀 더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찬찬히 살펴보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 내부에서 굉장히 큰 뭐 논란이 일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 감사위원회 조은석 위원이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이 감사원 사무처를 굉장히 작심하고 비판 발언을 쏟아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그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본인의 어떤 결재가 있기도 전에 이게 속전속결로 그냥 처리가 돼버렸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땐 법조인이고 법률가고 검사 출신이고 거짓말을 할 동인이 이분으로서는 없는 겁니다. 이걸 굳이. 그러게요.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과 무슨 뭐 친서관계가 있거나 만약에 심지어 무슨 친서관계가 있으면 이건 재척 사유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감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140쪽의 보고서에 담았다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전현희 위원장이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거 공정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고발까지 했었어요. 고소고발로 뭔가 법적인 공방을 가지고 가면 감사원장은 최소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맞을 텐데 계속 관여하고 감독하고 지시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라고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해서 법리 검토는 좀 철두철미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이름을 그러게요. 걸고 낼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는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친 회의록, 이게 정부의 공적인 회의는 다 녹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도 떠서 그걸 국회에 냈는데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게 야당 의원들이었어요. 이거 너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쪽지로 최재해 감사원장한테 그냥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 이런 쪽지를 건네서 또 이게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면서 또 한 번 또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조은석 의원이 발언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있는데요. 감사위원회 의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네요. 왜냐면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감사원법에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완전히 뛰어넘으면 이건 사실 맞대로 할 수 있잖아요. 감사원은요, 그렇죠.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의 어떤 공정성, 중립성은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의 저승사자잖아요. 네,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과 관련한 밀접한 업무를 하는데 그 위에 상위 기관으로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절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법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안들이 전부 다 돼 있는데 이런 의결 절차를 뛰어넘으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어떤 범위 그리고 1년에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계획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장이 승인을 하고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거기에 부차적인 부분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은석 감사위원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이건 특별히 별도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감사인데 처음에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승인이 있었다라고 해서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뛰어넘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격돌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감사원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좀 이게 정파적인 문제가 같이 개입해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왜 검사 출신이 우리 내부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문제를 삼느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요.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비토 목소리도 상당히 있다라는 보도와 또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도 상당히 감사원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정말 이 공방이 이 정권 초부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감사원이 한 번도 이렇게 언론에 전면에 나온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게요. 최근에는 정치의 뭐 감찰이다, 뭐 감사원의 감사가 과연 공정하냐라는 부분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뭐 언론도 주목하는 이슈가 이미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하나 짚어볼게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이제 지각 출근 제보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로 있었던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현희 전 위원장은 상당히 의구심을 내죠. 이게 누가 냈느냐라는 것부터요. 왜냐하면 딱 세 줄짜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각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은 아니 너무 이게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네. 어떻게 지각을 해라고 했을 때 뭔가 언제 어떤 사유로 지각을 했는지 한다거나 아니면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특히나 이런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으로 출근을 언제 했는지 이게 이동에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알지 못하면서 하기도 어려운데 뭐 감사가 들어왔죠. 그리고 대대적으로 사실 몇몇 언론에서는 굉장히 임무를 해태한 것처럼 좀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게 최종적으로는 불문 조치가 됐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상당히 강경하게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전현희 전 위원장이 퇴임 직전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나는 이제 불복을 한다라는 취지로 재심의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가 이제 들여다본 부분이 있었는데 뭐 지각을 했는지 사적으로 뭐 돈을 좀 썼는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탄원서를 써준 거이긴 했는데요. 그것도 사실 아니 장관급 인사가 내부 직원에게 탄원서를 써줬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결론을 낸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 부적절한지는 뭐 이론의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봐 달라라는 취지로 재심의 청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30일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이유로 감사원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또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의 어떤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는 감사원의 어떤 감사위원 의결 등도 상당히 내밀하게 진행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는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이 뭐 수사가 되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니까요. 네.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무리한 감사, 표적감사인 부분은 있지 않은지와 관련해서 국회가 들여다보겠다라고 이미 지금 국정조사 추진 요구서는 국회에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원 관련해서 이렇게 뭐 언론에서 시끄러웠던 것이 네. 참 기억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그리고 또 감사원 내부의 갈등도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사무총장이면 감사원의 2인자 자리에 있는데 너무 좀 편향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녹취도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됐을 때 네. 그냥 없다고 하십시오. 뭐 이런 취지예요. 뭐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 거의 그 옥상옥처럼. 근데 감사원장도 완전히 감사원 내부 출신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판사 출신들을 외부에서 많이 갔던 자리이긴 한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왔던 감사원의 모습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요.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감사 자체는 끝났지만 이 감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그 당시에 주심인 감사위원이 굉장히 문제를 세게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폭풍 미칠 여파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전현희 전 위원장 관련된 감사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또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SNS 폭로 일파만파 황의조 결국 경찰로라는 주제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관련된 이 촬영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유포가 되면서 결국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여자친구의 폭로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했죠. 예, 황의조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폭로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본인이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한다라는 이유로 관계를 가진 뒤에 책임지지 않고 여러 여성들을 농락했다는 취지였어요. 네.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이 또 올라왔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의조 선수가 냈다는 고소장에 보면은 피고소인, 그러니까 고소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성명불상자들이라고 하는데 하나 짚히는 건 이 황의조 선수가 휴대전화를 한번 분실했을 때 영상에 재미있는 게 많던데라고 인스타로 DM이 왔다라는 건데요. 인스타 계정도 하나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려 5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했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 측으로서는 이건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내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뭔가 내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협박범이 이런 여러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짚어볼 부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이 문제의 영상들이 계속해서 사실 무분별하게 좀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판매한다라는 글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청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꿨거든요. 그렇죠. N번방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이른바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너무 구멍이 많았어요. 단순 소지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거나 그냥 시청한 것으로는 처벌을 못했던 겁니다. 네.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았고 이런 부분은 단순히 소지, 보거나 구매를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영상을 올린 당사자가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맞다고 하더라도 네. 이 영상을 유포하는 건 황의조 선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걸로 그렇죠. 보입니다. 뭐 당연하지만 그러면 이 영상을 촬영했을 때 당시에는 상호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배포를 할 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세게 처벌받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자체도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에서 유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만에 하나 황의조 선수가
상대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네. 찍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황의조 선수가 성폭력 처벌법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판단받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관계 영상 이제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더라고요. 성관계라든지 이렇게 은밀한 사생활의 영상에 대해서 쌍방이 동의한 경우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다를 텐데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뭐 영상물 확인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과연 뭐 합법일지 불법인지 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성관계 동영상이 문제가 됐을 때 고 구하라 가수 같은 네. 경우에도 이 상대 남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이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 상당히 그렇죠. 법적으로는 쟁점이 됐었습니다. 황의조 선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설사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범죄, 그리고 동의 없이 찍는 것은 성착취물로 판단합니다. 성착취물은 법에 들어가 있는 용어예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한다, 몰래 찍는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성폭력 처벌법상 범죄 행위라는 점은 뭐 누구라도 유념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처음에는 정말 전 여자친구가 폭로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폭로자가 황의조 선수가 뭐 교제를 하는 것처럼 해놓고 뭐 연락을 두절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처벌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만약에 여성을 자처한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나를 정말 만나는 것처럼 해놓고 성관계만 가졌다는 취지예요. 나를 농락했다는 겁니다. 네. 이걸 형사적으로 벌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혼빈간이라고 해서 혼인빈자 간음이 있었는데 이건 위헌 처벌을 네. 받았죠.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가지면은 과거에는 처벌했지만 이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여성을 주체적인 어떤 판단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입법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라고 해서 구시대적인 법이다 해서 위헌이 나왔어요. 네. 그 부분은 도덕적으로는 이게 사실이라면 황의조 선수를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처벌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여러 법조인들이 기혼자인데 자기가 마치 미혼인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건 불법 행위로 위조를 받아낼 수는 있는데 황의조 선수는 그런 케이스에는 또 그러게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황의조 선수가 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뭐 이러한 영상이라든지 사진 유출한 거 당연히 이제 범죄가 되는 거겠지만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 자체를 내가 이걸 풀어서 살펴보고 이 행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비밀침해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비밀침해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는요. 남의 편지 막 뜯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거죠. 요즘은 남의 편지는 뭐 편지로 오가지도 않으니까요. 그때 판례는 그럼 엽서는 어떡하냐? 엽서는 다 보이는데 엽서 무죄, 비밀침해죄 무죄 이런 겁니다. 지금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SNS를 들여다보는 경우. 이때 시건장치가 돼 있는데 비밀번호 막 눌러서 들여다봤다. 이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최근에도 두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녀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핸드폰에 딱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고 들어가요. 과거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전 여자친구의 뭐 대화, 연락처, 영상을 확보합니다. 남자친구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렇겠죠. 고소했습니다. 벌금형의 유예를,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그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밀침해죄로 처벌받는 범죄 행위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뭐 사생활 관련돼서 유포를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라고 한다면 이 유포자를 질타하는 분위기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도난을 당한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사생활이 유출된 건 또 피해자라고 황의조 선수가 봐야 될 것 같은 측면도 있어요.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폭로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좀 인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거기에 내밀한 정보가 있다는 걸 기화로 돈을 요구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완전히 처벌받습니다. 협박만 하면 협박범이고요. 돈까지 요구를 하면 심지어 돈을 못 받더라도 공갈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갈미수 내지는 돈을 실제 받으면 공갈죄로 굉장히 세게 처벌받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인 사이라도 부모 자식 관계라도 비밀침해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좀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일단은 뭐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다라고 하면서 폭로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게 그냥 뭐 여러 명으로 구성된 그냥 범죄 집단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소를 해놨고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좀 수사가 진행되는지 이 사건의 뭐 실체는 무엇인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